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58번째 책으로는 동기부여 전문가인 보드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 책은 위너가 되기 위한 30가지 습관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의 자기계발서를 왜 여러 권 읽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느슨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왠지 종종 자기계발서를 읽을 것 같아요. 30가지 습관 중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2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뛰어라와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입니다. 그럼 먼저 시간과 함께 뛰어라. 한 주 동안 몹시 바빴던 여성 CEO가 모처럼 휴식을 위해 차를 몰고 해변으로 갔다. 그녀는 해변에서 멜로니라는 어린 소녀를 알게 되었다. 소녀는 인근의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멜로니의 밝은 기운이 그녀에게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함께 신나게 놀았다. 그런 다음 잠시 쉬고 있을 때 제비 한 마리가 두 사람 곁을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저기 기쁨이 날아가네요. 소녀가 제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가 날아간다고? 기쁨이요. 엄마는 항상 제비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세요. 어둠이 내릴 무렵 그녀는 멜로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 후 그녀는 제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해변으로 가 멜로니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종종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제비를 바라보았다. 점점 그녀는 제비가 정말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멜로니를 특별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해변으로 갔다. 멜로니는 여느 때처럼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다. 오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아프셨나요? 당연히 아프셨지. 그녀는 쌀쌀맞게 대꾸하고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멜로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고 멜로니에게 차갑게 군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해변으로 갔다. 하지만 멜로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찾아갔다. 무척 슬퍼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멜로니를 찾고 있어요. 우린 늘 함께 아주 재미있게 놀았지요. 그런데 멜로니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멜로니는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아마 멜로니가 자신의 병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멜로니의 엄마가 말을 이었다. 멜로니는 이 해변을 무척 좋아했어요. 이곳에 와서 살자고 제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곳에서 지내면서부터 몸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주 행복한 날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멜로니의 엄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가 당신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멜로니의 엄마는 그녀에게 알록달록하게 색칠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친구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멜로니가 직접 그린 두 사람의 해변 그림이 들어있었다. 황금빛 모래, 파란 바다, 커다란 제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쪽에는 제비가 나의 친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멜로니의 엄마를 꼭 껴안았다. 멜로니가 그려준 그림은 오늘도 그녀의 책상 위쪽 벽의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다. 어린 소녀의 선물은 그녀에게 기쁨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선물해 주었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우리는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무너지고 만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는 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시 부시와 바버라 부시 부부에게는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다. 로빈은 3살이라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부시 부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 부부는 로빈이 웃고 뛰어다녔던 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로빈이 우리 곁을 떠난 걸 슬퍼하기보다는 함께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로빈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로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르페 디엠. 하루하루 힘겹고 지칠 때는 다음의 질문을 떠올려 보라. 5년 후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 무엇이 남아 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다. 5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일찌감치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5년 후에는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모른다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인터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떠올리고 이에 대해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절망, 슬픔, 우울,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마법 같은 순간들에 먹이를 주어 키운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시간 관리의 함정. 우리는 지금 시간 관리라는 강박에 매몰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루에 1시간은 그토록 아끼면서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은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사람은 잘못된 목표에 남보다 더 빨리 도달할 뿐이다. 그 결과 중요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점점 더 뛰어나게 해낸다. 나아가 어느 순간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일종의 죄책감을 느낀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쉴 새 없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지루해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가만히 앉아 생각을 풀어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확보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시간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시간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수첩에 해야 할 일과 스케줄이 빡빡하게 적혀 있어야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도착한 날에도 고개를 저으며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달린다.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은 예외 없이 깨닫는다. 인생은 끝없는 맹목적인 달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뼈아픈 후회가 찾아오고 결국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달렸지만 누구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탄식 속에서 눈을 감는다. 우리는 시간보다 시계를 찬양하고 나침반보다 시계바늘에 집착하며 살아간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다. 뼈아픈 후회와 뒤늦은 탄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이런 우화가 전해진다.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소녀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눈이 희둥그레졌다. 숲속 너른 공터 위에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도 않니? 소녀가 답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소녀의 여유를 배워야 한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연금술사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순간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의 소녀처럼 황금빛 순간으로 밟을 줄 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 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상기된 얼굴로 침대 안으로 뛰어 올라와 물었다. 엄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딸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나 보네 라고 미소 지으며 답했다. 글쎄, 난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될 거야. 그러자 아이가 곧장 항의에 나섰다. 엄마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벌써 엄마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엄마는 뭐가 되고 싶냐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난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엄마는 벌써 선생님이잖아요. 아가야, 미안한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냥 말하세요. 엄마는 뭐든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엄마는 아이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엄마의 대답을 듣기를 포기하고 안방에서 나갔다. 하지만 딸 아이와의 간단한 대화는 엄마의 마음 깊은 곳까지 와 닿았다. 아이의 눈에는 그녀가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가족, 그녀가 받은 교육, 그녀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파트타임 교사 근무, 그녀의 2 자녀, 현재 그녀를 둘러싼 모든 조건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변화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가 큰 깨달음을 던져준 것이다. 그녀의 미래는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 새로운 꿈을 마음껏 꾸어도 된다는 것을. 문득 그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거대한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들. 당신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시절을 견뎌냈다. 대학에 가서는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또 많은 시간들을 견뎌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결혼을 할 때까지만 견디기로 했다. 결혼식장을 나오면서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까지,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 취업을 할 때까지. 당신뿐 아니다. 지구상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쳇바퀴를 끝없이 돌리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쳇바퀴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마라서 불가능하고 아빠라서 불가능하다.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면 꿈꾸기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사치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달고 산다. 뭐? 그걸 하겠다고?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너는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니 배가 불렀구나. 하지만 오랫동안 수없이 입증되고 검증되어 온 사실이 하나 있다. 즉, 철이 덜 들고 세상 물정 모르고 딴 생각으로 배가 불렀던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위너가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쳇바퀴에서만 빠져나와도 당신은 경쟁자의 절반 이상은 이긴 것이다. 승리의 여신은 쳇바퀴를 누구보다 잘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쳇바퀴에서 내려온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반쪽짜리 신이 떠나면 온전한 신이 온다. 우리는 왜 쳇바퀴를 돌리고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다.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이 닥치면 어떤 미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불안이 미래의 희망을 항상 이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로 말하건대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불행에서 벗어날 기회와 함께 온다. 17살 된 한 소녀가 첫사랑에 실패했다. 소녀는 깊이 절망했다. 그때 엄마가 소녀의 침실 거울에 립스틱으로 적어놓은 문장 하나가 소녀의 눈에 띄었다. 반쪽짜리 신이 떠나고 나면 온전한 신이 온다. 어려움, 두려움, 불안과 함께 인생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행한 사건들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는 그 사건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받아들임을 통해 더 나은, 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열심히 일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믿었던 창업 멤버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갑자기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슬픔도 존재한다. 당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다. 따라서 불행한 사건은 신이 모든 인간을 테스트하는 시험과도 같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각자의 몫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만이 위너가 된다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실력, 능력, 잠재력, 지식과 통찰, 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두려운 불행과 슬픔을 통과하는 지혜다. 1914년 12월 토머스 에디슨이 67세였을 때 그의 연구실이 화재로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피해액은 200만 달러를 웃돌았는데 그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은 5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보다 더 막대한 피해는 그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연구 자료들이 손상됐다는 것이다. 그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해 놓은 원고와 논문, 메모들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연구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한 에디슨의 아들은 급히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화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길을 바라보고 있는 에디슨을 발견했다. 에디슨은 차분한 미소를 띤 채 건물이 천천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도착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저것 좀 봐요.
우리가 평생 동안 다시는 경험하기 힘들 장면이요. 불행한 사건들은 무척 소중한 가치가 있지. 그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오류가 지금 불타고 있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오. 에디슨은 그렇게 신의 테스트를 탁월하게 통과했다. 그 결과 전대미문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발명가로 그 이름을 인류 역사에 새길 수 있었다. 불행한 일, 좌절과 슬픔이 당신의 삶을 노크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라. 그건 신이 주신 기회다. 익숙한 격과 결별하기. 한 남자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는 곧장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여자가 도와주겠노라 나섰다. 덤불 밑까지 샅샅이 살피며 열심히 열쇠를 찾던 여자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작 열쇠를 잃어버린 당사자는 계속 가로등 주위만 맴돌며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남자는 가로등 아래에서 앞으로 몇 걸음 나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여자가 말했다. 그 정도 찾았으면 가로등 주변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도 찾아보시죠. 남자가 답했다.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열쇠를 다른 곳에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가 밝아서 찾아보기가 제일 좋아서요. 대체로 사람들은 꿈과 열정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주위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꿈은 정작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곤 한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야 하고 전혀 낯선 길로 출근도 해보아야 한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셔야 하고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장르의 음악도 감상할 줄 알아야 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함이다. 익숙함에 중독되면 기쁜 일이 찾아와도 기쁜 줄 모르고 불행을 겪어도 그것이 불행인지 모른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몸부림조차 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서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서만 그 열쇠를 찾고 있는가? 케플런 이야기. 길버트 케플러는 25세 때 금융 전문 잡지를 창간했다. 15년 뒤 그 잡지는 해당 분야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유명 매거진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케플러는 40세가 되던 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 키워온 회사를 팔아치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느 날 그는 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2번을 듣고 있었다.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말러의 음악이 그의 내면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삶의 영감을 깨워낸 것이다. 그 후 케플러는 말러의 교향곡 감상에 심취했다. 연주에는 물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말러의 교향곡들을 샅샅이 찾아들었다. 그러다가 무릎을 치며 속으로 외쳤다. 아, 다들 뭔가 조금씩 부족하군. 말러에 대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해석이 필요해. 모두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밖에. 그는 회사를 매각한 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겠노라 결심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쳤다. 케플러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지휘를 해본 적이 없었고 어떤 악기도 연주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조차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다. 악보조차 읽지 못하는 기업가가 40살에 지휘자가 되려고 하다니 코미디가 아닐 수 없었다. 케플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한 단계 높였다. 지금껏 어떤 지휘자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말러를 해석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고 난 후 열정적으로 그는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최고의 지휘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코칭을 끌어냈고 자신의 새로운 꿈을 위해 일로 매진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1996년 케플러는 마침내 지휘자가 되었다. 그의 오케스트라가 취입한 앨범은 그해 최고의 클래식 명반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찰스 부르크 음악제 개막 공연에서 그는 지휘자로 무대에 섰다.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살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 있는가? 모두가 코웃음 치는 일에 도전한 적 있는가? 파격적으로 하라.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를 정의에 적어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 가운데 몹시 끌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너들은 말한다. 시각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 머릿속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 우리는 모두 위시 리스트를 갖고 있다. 다만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난다. 믿기 어렵다면 반드시 경험해 보라. 이 책의 실천 연습에서 내가 계속 일기를 쓰고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종이 위에 뭔가를 기록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머릿속 위시리스트 안의 번지점프 하기는 아마도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종이 위에 써놓으면 머지나 도전이 가능할 것 같은 용기가 난다. 진실로 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꿈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머릿속에 보관하지 마라.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를 찾고 싶다면 가로등이 비치는 익숙한 반경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머릿속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은 없다. 위너들은 말한다. 일을 할 때는 평범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하지 마라. 파격적으로 하라. 꿈을 이루는데 돈이 가장 필요한가? 그러면 돈을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모아서는 안 된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가며 지독하고 파격적으로 모아야 한다. 목표 달성에 영어 회화가 필요한가? 그러면 남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풋을 쌓아야 한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미친 듯이 해야 한다. 내가 만난 위너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한 구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더 많은 꿈을 실현할수록 더 강해진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늘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에 만족하려고 한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이 선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사람의 의지는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언제나 진리다. 내가 내 삶을 돕지 않는데 그 무엇이 내 삶을 돌봐주겠는가? 익숙함은 담배나 마약, 알코올과 같이
잠시 잠깐의 안락과 쾌락을 제공할 뿐이다. 결국 익숙함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아주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허약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계속 쳇바퀴를 돌려라. 신의 테스트를 통과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열쇠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바퀴를 멈추고 익숙함의 바깥으로 걸어 나오라. 신곡의 작가 단테는 이렇게 말했다. 강력한 불길은 아주 미세한 불꽃에서 일어난다. 미친 듯이 파격적으로 하되 작은 성취를 계속 얻어가라. 그러면 그 성취들이 모여 커다란 업적이 될 것이다. 마이웨이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의 장례식에 참석한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그를 추모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마이웨이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타인이 통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타인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안전해 보이는 쳇바퀴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받들며 살았다고 회고했다. 그의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내게 약속해다오 아들아. 영원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명심하라.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인생은 너무도 짧다는 것을.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